예, 2차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시정지로 끊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좀 실수로,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두 번째 시간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까먹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채널에 들어가셔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 학교 이름, 그러니까 울산 여자고등학교면 울산여고, 그다음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름 이렇게 반드시 그 댓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동영상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거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학교, 학년, 이름 반드시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화상 수업 이후에 그 나머지 그 1시간 반 가량 되는 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올려드렸던 동영상과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보시고 두 개 다 그 출석 체크를 제가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방금 제가 부탁드린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육 과정 및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 및 교육공학이라고 하는데, 교육 과정 안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블룸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볼 때 여러분들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 과정 할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지. 자, 교육적 측면 볼게요. 우리 그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위에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지시교육을 위해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습자와 교수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전달해주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학습자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뭐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조금 위치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수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전달해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 구조화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교육이란 지식이나 이해 등의 단순한 수준에서 분석이나 종합 등의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교육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 종합, 반대죠. 예. 네. 요런 식으로 선이 요런 식으로 끄어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네. 지식으로 시작을 해서 평가까지 요 지식교육의 목표가 이렇게 위계화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네. 요 내용이 바로 블룸의 교육 목표 세분화 및 진술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내용인데요. 조금만 우리가 교과서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고차적인 지적 능력을 길러서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이제 기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블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의 교육 목표 세분화 및 진술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부분이 임용 시험에도 사실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요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복잡성의 기준으로 해서 가장 하위에 있는 교육 목표가 무엇이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어에서 그 국어에 어떤 A라는 시가 있으면 그 A라는 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식입니다. 지식. 또한 특수사항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으로서 조직, 연구, 판단, 비판 방법에 대한 그런 관련된 지식. 조금만 더 보편적으로 나아가면 보편적 및 추상적 사상에 관한 지식으로서 현상과 개념들이 조직되는 주요 개념과 체계 그리고 형태에 관한 지식들까지 지식으로 우리가 보통 묶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교육 목표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무엇을 정의하라, 무엇을 나열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무엇을 묘사하라, 무엇을 연결하라, 무엇을 분류하라, 무엇을 서술하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육 목표가 제시가 되는 그 부분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해인데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형태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글로서 그 심청전을 봐왔다가 갑자기 한문으로 바뀌어가지고 번역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아는 능력을 이해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해석, 의사소통 자료를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능력을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서 자료에 포함된 의미와 그 다음에 그 귀결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원래 자료에 기술된 조건과 일치하는 경향과 추세를 확장하는 능력의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꿰뚫는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꺼내서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에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술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추론하라, 무엇을 설명하라, 무엇을 번역하라, 무엇을 구별하라, 무엇을 구분하라, 무엇을 요약하라. 이런 방식으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서는, 적용은 특정한 구체적인 그런 예시에 그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능력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지. 만약에 그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을 180도다 라는 하나의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엇각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하죠? 동위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또 삼각형의 합을 180도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합이 어떻게 해서 360도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술이 되냐면, 바꿔라, 수정하라, 연관시켜라, 계산하라, 조직하라, 변환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분석의 단계로 넘어와서는 요소의 분석, 관계의 분석, 조직 원리의 분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요소의 분석은 자료 속에 포함된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지. 그 다음 관계의 분석이라는 것은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를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방금은 개념을 찾는 거라면은 이제는 그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관계의 분석. 조직 원리의 분석은 자료의 구조와 조직을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아, 이게 요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도식화하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그럼 서로 이것을 분석하는 거죠. 또는 A라는 자료와 B라는 자료를 통해서 서로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교육 목표로는 무엇을 분류하라, 구별하라, 추출하라, 예를 들어라, 추론하라, 요점을 말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와 자료를 결합해서 하나의 그런 이제 보편적인 부분 또는 분석을 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 목표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독특한 의사 전달 자료의 창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내 감정을, 내 체험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 이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한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여기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추상 단계의 도출이라고 해서 특정한 자료나 현상을 분류 또는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 관계를 꺼내는 것을 우리가 추상관계 도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엇을 범주화하라, 창조하라, 공식화하라, 편집하라, 디자인하라, 예측하라,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평가에 왔을 때는 내적 검증에 의한 판단,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이런 게 있는데, 내적 검증이라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 정확성,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내적 검증에 의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택된 증거 또는 기억된 증거에 따라서 자료를 평가하는 능력은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속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내적 검증이 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으로 또는 우리가 학습된 어떤 증거에 따라서 자료를 평가하는 능력은 외적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 목표화하면 비판하라, 정의하라, 비교하라, 정당화하라, 지지하라, 판단하라, 이런 방식으로 제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룸의 교육 목표 세분화 및 진술 작업은 복잡성의 기준으로 6개의 큰 항목으로 나누고, 또 이를 각각 2개에서 3개 가량으로 세분화하여서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 목표로 삼는지. 그래서 우리 그 칠판에 보시면 선생님이 꼭 연구 수업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또는 공개 수업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교육 목표라는 것을 항상 쓰셨던 게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난 무엇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예요? 설명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이해하라는 것은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진왜란의 그런 경과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흐름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적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사용되었던 무기의 차이, 각 나라의 무기를 비교 분석하여 이 임진왜란의 양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파악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파악하라라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어디 나와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딱 안 나오는데, 지금 추론하라 요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비교하라, 그 다음에 또는 판단하라, 판단하라니까 평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블룸이 여러 가지 교육 목표 세분화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대학교에서 특히
그 교육 과정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전통적 관점, 대안적 목적, 미래의 모습 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로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 먼저 전통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식교육을 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을 모르면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지식과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과거에서부터 점차 누적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 관점에서의 지식교육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우리는 항존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존주의. 불변의 진리를 배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존주의를 할 때 진보주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본질주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조금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존주의, 진보주의, 그 다음에 본질주의 이 세 가지는 미국에서 등장했던 교육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항존주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지식만큼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마땅히 배워야 할 지식은 바로 고전에서부터 온 위대한 지식들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항존주의의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공을 초월하여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진리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옛날 책들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의 불확실성을 부정하였어요. 야,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있잖아. 본질적인 것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줬던 문화였던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발달과 지적 성숙을 위해서는 지식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어요. 또한 절대적 본질을 주장한 항존주의는요, 전인적 발달을 경시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야, 당연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 근데 지금 너네가 체육을 지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지식교육만 너네가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항존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항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푸트니크 쇼크와 진보주의 철학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참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조금만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요거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진보주의 교육 철학 있죠. 자,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 중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동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교육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 위주로 가르치는 것을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적성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또는 기본적인 어떤 공통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아동의 흥미와 욕구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났냐면, 소련에서 로켓 발사를 미국보다 더 일찍 성공을 하게 돼요. 그걸 스푸트니크 호를 발사시켰다라고 해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해서 미국의 과학과 교육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오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야, 너네가 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 그러니까 학생의 흥미 위주의 교육을 시켰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본질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본질주의는 이 그 본질주의는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약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진보주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항존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이 항존주의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항존주의라는 이 교육 철학은 진보주의 철학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한 보수적인 교육 철학의 이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학자로는 허친스와 아들러가 있고요. 항존이란 영구히 존재해야 하는 것,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객관적 실제와 불변하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어요. 또 이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지식을 개발시키는 데 관심이 있던 거였지. 그러니까 지적 능력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야, 너네가 그 진보주의에서 얘기했던 뭐 수영 잘하는 방법, 야, 이렇게 뭐가 중요해? 지금 스푸트니크 호가 우리보다 먼저 발사했다니까? 지금 거기에 쇼크를 먹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만 자꾸 지적된 것, 그 대안으로 이제 자꾸 나왔던 것이 항존주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적 능력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환경, 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학교에서 그냥 못 하나 가지고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항존주의 교육 철학자들의 주요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학습 심리, 생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야,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 이런 것들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점도 딱 명확한데요. 엘리트주의적이지 않냐.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공부 잘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지주의적인 부분도 비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공부가 진짜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개인차 이딴 건 싹 다 무시하는 거야. 개인차가 무시가 되고요. 또한 저는 공부를 좋아해서 선생님이 됐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공부를 하기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로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요. 또한 문화의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 문화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요. 그런 게 어딨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부분만 쫓아가면 되는 거지. 즉 현실을 경시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허친스라는 사람은 절대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곧 우리 그 항존주의를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지적 능력 개발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고 이성적 인간의 도야를 위하여 어떤 교육들을 시키느냐? 바로 초등에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중등교육에서는 라틴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어학, 논리학, 수학, 문법, 심지어서 수사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중학교 애들한테,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다고요. 네. 그 이유는 라틴어에서 수사학 이런 해당하는 학문들이 이 위대한 고전들을 읽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위대한 고전이야말로 여러 시대를 거쳐 인간의 위대한 소망과 성취를 나타낸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존주의는 이런 고전 읽기에 중시했기 때문에 고전 읽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 중심적인 교육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 항존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본질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기왕 얘기 나온 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가치 있고 특히 가장 본질적인 문화를 전수하자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항존주의는
무조건 과거에서 있었던 위대한 자료, 위대한 그런 작품을 읽게 하는 게 중요했다. 이것이 항준주의였다면 본질주의는 그런 거는 좀 아니고 그냥 최소한 우리 국영수사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학습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류로서 살아오면서 과거에서부터 쭉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본질적인 문화만큼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질주의였어요. 그렇지만 진보주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보주의는 그것을 너무 강조한 거고 우리 본질주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흥미로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본질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비판한 거지. 그러니까 항존주의는 이것을 굉장히 세게 비판한 거죠. 어쨌건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통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대안적 목적 보도록 할게요. 대안적 목적. 자, 요 윗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최근 지식의 성격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지식의 성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생각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식이란 다원적이고 상대적이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지금 뭔가 느낌이 좀 싸해요. 그쵸? 따라서 지식교육이란 수요자의 관심이나 배경, 관점,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교육의 대안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적 목적으로서 교육을 얘기하는데 이 지식교육으로서 대안적 목적에 대한 내용은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있는 거 얘기 다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몇몇 개만 제가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기독교 중심의 문화, 그 다음에 이 거대 담론이라고 한 그런 하나의 통일된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시대를 모더니즘이라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 나타난 그런 문화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시대의 교육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서로 파편화가 되어 있고 다원적이며 상대적이고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주장한 내용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이에요. 즉,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진리란 그 지식이란 정치 권력과 같은 거라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지식의 총체이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꾸 왜 너희들은 이성을 길러야 되고 합리성을 강조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도 감정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있고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성 중심의 역사관 또는 남성 중심의 지식관 이런 것들에서 여성 중심의 지식관 또는 환경 중심의 지식관 이제 이런 식으로 흔히 예전에 우리가 경시해왔던 우리가 무관심해왔던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거대한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파편화된 따로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원하는 거예요. 즉 다원적인 지식, 즉 사상적 다원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정 사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주장하고요. 심지어서 거대한 이 지식의 이런 큰 덩어리들도 해체할 것을 주장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의 거대 담론, 그러니까 문자뿐만 아니라 비문자로 된 텍스트와 그 속에 깔려있는 의미를 총칭하는 게 거대 담론인데, 이렇게 거대 담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어서 폭력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제된 내용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그마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푸코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권력을 뒷받침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코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런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징은 반이성주의예요. 이성적인 것을 배격하고 이성보다는 감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좀 반대하는 주의예요. 왜냐? 합리성이라는 것만큼 폭력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너의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상대적 인식론을 주장해요. 절대적 인식론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떤 하나의 시선에 꽂혀서 이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도 중요하고 나의 시선도 중요해. 그래서 인식론에 있어서도 어떻게 상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뭐하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과서라는 것에서 탈피해서 동영상을 가지고도 또는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도 또는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 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떠한 문자를 클릭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그림, 도표, 연표, 어떠한 무슨 또 동영상, 영상,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이 한꺼번에 담겨질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창의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더니즘적인 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또한 원체 그 상대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의 뭔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잡힐 것 같지만은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렇다면 잘 보신 거예요. 이들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과 언어가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까다로워요. 무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왜? 정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한 가지의 그런 또 시각을 또 나타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다뤄드릴 것은 없고요. 어쨌건 많은 학생들이 원격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세대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네, 요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진 직업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AI,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문물들이 더 발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직업들은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주지교육과 인성교육 요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렇게 된다면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